근데 요즘에 또 그 재밌는 말이 있더라고. 뭐 가생비? 가격 대비 생명. 그러니까 얼마를 투자를 해야 되느냐. 무작정 비싸고 최신의 치료가 좋은 치료는 아닌 것 같다. 사실은 저는 20년째 죽음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인데 제가 생일 잔치를 안 해요. 아침에 눈 뜨면 생일이야. 눈 안 뜨면 내 재산날이고. 야, 그거 되게 훌륭한 철학이신데. 저는 죽음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늘 가까이 있는 거다.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죽음을 너무 터무시할 필요 없고 항상 죽음이 내 곁에 누군가에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심지어는 그 일들이 나에게도 충분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죽음을 상상해 보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어바웃 타임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어바웃 타임 같은 경우는 시간을 되돌리는 주인공이 있는데 네. 시간을 되돌리다가 결국 이제 자기가 원하는 사랑을 찾고 나서 더 이상 시간 여행을 하지 않는 그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 아버지한테 받았던 교훈 중에 하나가 인생을 제대로 살려면 정말 힘들었던 그날을 다시 한번 살아봐라. 그 순간순간 소소한 재미와 순간의 행복 이런 거를 못 느끼고 지나쳤던 그런 순간들을 다시 바라보다 보니 이 순간 자체가 단순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만이 아니라 매 순간 이렇게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그런 삶인데 내가 몰랐구나 싶어서 그 주인공의 결론은 다시는 시간 여행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희 일반인 입장에서도 내가 마치 시간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그 팀 레이크라는 그 주인공처럼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재밌게 이런 식으로 살다 보면 그게 결국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느낌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게 되게 중요한 덕목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저는 꽤 잘 살고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왜냐면 제가 생일 잔치를 안 해요. 저는 이제 가끔 이제 뭐 애들이 크니까 아버지 뭐 생일 축하하니까 뭐 저녁 생일 파티 하죠. 아침에 눈 뜨면 생일이야. 그리고 아침 눈 안 뜨면 내 재산날이고. 야, 그거 되게 훌륭한 철학이신데. 그날 재밌게 잘 살고 열심히 살면 죽음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잘 살아온 가정의 종착역? 이런 생각을 저는 굉장히 많이 해요. 우리 장모님이 93세 돌아가셨는데 사실 6개월 전에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가족 회의하면서 그래서 얘기하지 말자. 평균 이상의 수명을 사셨고 건강하게 다 일상을 활동을 하시는데 수술할 거야? 그런 이제 얘기를 서로 했죠. 그래서 6개월을 더 사셨는데 딱 이틀 입원하고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되게 행복한 죽음인데. 본인은 좀 이상하다고 얘기는 하시는데 얘기 안 했어요. 괜찮아, 입원하시면 괜찮아져요 그랬어요. 대신 가족들은 다 왔죠. 본인은 되게 아쉬워하진 않던가요? 환자분 본인께서. 모르셨다니까. 입원해서 그냥 링게로 달고 있는 동안에도 그냥 치료하고 받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어떤 하얀 거짓말로 환자분을 자기 병이지만 치료에 있어서 소외되는 케이스를 좀 보다 보니까 다양한 죽음의 과정 속에서 내가 내 목숨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게 내가 소외됐다고 들었을 때는 그럴 수도 있고 저도 이제 그런 고민을 하죠. 그래도 보고 싶은 분이 있잖아요. 근데 주변엔 워낙 우리 장모님 장수를 하셔갖고 언니 친구도 별로 생존하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굳이 알릴 필요는 없지 않을까. 다른 케이스 어떤 거 같아요. 좀 젊으면 좀 다르죠. 네, 정리할 게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듣고 와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듣고 오시는구나. 네,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보호자나 환자분한테 하는 말씀 이야기들은 결국 지금 현재 자신이 처한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시켜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당신한테 지금 할 수 있는 치료적 옵션은 뭐가 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런 소통의 과정이 결국 되게 중요한 어쨌든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해줄 거 없으니까 그냥 알아서 뭐 소위 얘기해서 저 입장에서는 좀 화가 났던 것 중에 하나가 병원 입장에서는 속된 말로 이제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싫어하는 경우도 많지만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의사로서 그런 환자분 한 번 올 때마다 되게 약간 되게 보람차거든요. 반응은 어때요? 뭐 가족 반응은 중요하지 않고 본인의 반응이죠. 환자들의 반응이 적극적으로 뭘 하겠다는 건지 됐어요 라는 분이 많은지 반응이 다양할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는 좀 약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한 20, 30% 정도는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 끝까지 말을 해보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도 많아서 이제 제 입장에서는 뭐 이걸 틀리다 이걸 그르다 한다기보다는 의사는 조력자다. 저희는 그냥 내비게이션으로 이렇게 이용을 해서 의사는 내비게이션? 네, 맞습니다. 네, 저는 그런 관점에 있어서 본인이 선택하는 것조차도 실은 저는 응원하고 제가 의사로서 한 역할은 딱 거기까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죽음만을 기다리는 그런 삶보다는 단 하루, 오늘 하루 뭘 해야 되는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요즘에 또 그 재밌는 말이 있더라고. 뭐 가생비? 가격 대비 생명. 그러니까 얼마를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폐암 같은 경우, 폐암 뭐 3기다 했을 때 폐암 3기 5년 내 생존 확률이 뭐 20%에 불과한데 그거를 면역 치료제를 추가했을 때 보통 한 5개월 뭐 몇 프로가 더 올라갔다.
환자한테는 그게 100%로 작용하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좀 과학화할 수는 있겠지만 사회 구조적인 시스템이나 혹은 직접적으로 실무자적인 관점에서 의사의 관점에서는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마지막으로는 실은 또 살아남은 자들이 또 삶을 계속 끌어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무작정 비싸고 최신의 치료가 좋은 치료는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결론 때문에 가격 대비 생명비에서 가생비라는 그런 말을 썼던 거죠. 이제 병이 걸려서 점점 이제 삶에 대한 집착이 강해지면서 이것저것 하면서 쓰는 돈이 엄청나게 많대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저는 한 20년째 이제 죽음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인데, 옛날에는 이런 얘기하면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젊은 놈이 별 생각한다고. 근데 저는 죽음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늘 가까이 있는 거다.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자기 익숙한 환경에서 편안한 죽음을 원하죠. 근데 그러면서 정말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정말 영화처럼 죽기를 다 원하죠. 대부분 병원에서 임종하잖아요. 그렇죠. 집에 못 가시잖아요. 병원도 특히 이제 중환자실에서 중환자실에서 기관삽관하고 말도 못한 상태에서 의식 없이 그냥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예. 그거를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최소 집으로까지는 못 가신다 하더라도 병실에서 가족들이라도 다 이렇게 불러서 얼굴 보고 손 한번 잡아보고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제 그게 이제 코로나 이후로 좀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하다못해 이제 외부 감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되게 엄격해지다 보니 제가 코로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1인실로 좀 올려보내서 좀 얘기도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배려를 해드렸던 편이었는데 요즘은 좀 그게 좀 더 어려워진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그래도 환자분들은 임종을 받을 때는 그런 상황을 원하겠죠? 네, 맞습니다. 예. 익숙한 환경, 익숙한 얼굴 속에서 편안한 죽음을 원하는 거지 중환자실에서 외로이 자기만의 해서 나중에 보호자들 한두 명 한 명 아니면 두 명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거기는 정말로. 네, 그 앞에서 그냥 사망선언하고 그냥 끝내는 것 자체가 그분들이 원하는 죽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인공호흡기를 꼭 붙여야 되나요? 이제 어쨌든 병원은 그게 아니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막 CPR을 하고 인공호흡기를 푼다는 거 이렇게 하고 살리면 퇴원할 수 있는 사람한테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되지 않나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병원이라는 장소 자체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곳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해야지 해도 실은 그런 상황이 되면 대부분 엄마 아빠 뭐 보호자 불러서 응급실 실려가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 목숨이 아니게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어쨌든 웰다잉이라는 것조차도 본인한테만 웰다잉이 아니라 이제 보호자들도 잘 떠나보내는 그런 작별 인사의 과정도 웰다잉의 과정이라 보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실은 연명치료를 했다고 하지만 보호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면회도 좀 더 한두 번 정도 더 해드리면서 최대한 좀 잘 보내드리려고 마무리를 좀 잘 할 수 있게 그렇게 일부러 끌어들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은 시간을 좀 벌어들이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의 경우 나는 죽을 때 편안하게 유언을 남기면서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는 걸 너무나도 원장님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어쨌든 그분은 이제 췌장암 환자분이시고 통증이 너무 심하다 보니 몰핀 점점 올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에 이게 좀 피검사 수치도 안 좋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오늘 넘기기 힘들 테니 이제 보호자분들 다 불러가지고선 이제 병실에서 이제 아들 손 잡고 유언을 남기는 거죠. 아들한테 뭐 어떻게 넌 앞으로 잘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 또 잠시 또 자는 듯 하다가 또 깨우면 또 일어나서 누구 있구나 왔구나 이렇게 그냥 또 그렇게 있다가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냥 말 그대로 진짜 편안하게 보내드렸던 죽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유언을 하면서 남길 수 있는 죽음이 한 3-4케이스 봤던 것 같은데 그런 췌장암 환자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전립선암 환자분이셨는데 물론 이제 그분도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하면 충분히 잘 살아날 수 있고 되게 좋을 분이시긴 한데 그분 입장에서는 어쨌든 전립선암으로 10년간 앓아오셨던 게 있고 나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치료받고 싶지 않다. 또 하나는 그분 이제 보호자분이 또 좀 빼달라. 이래가지고서 병실에서 이제 올라갔는데 이제 실은 병실에 올라가서 그날 저녁까지 다 전화하고 고맙다 전화하고 다음날 바로 돌아가셨어요. 그런 거 보면서 이게 정말 죽음을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어렵지만 그것도 아예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구나라는. 본인의 의지로 선택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 인사는 다 했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선배분인데 선배분의 아버님이죠. 이제 상을 당했다니까 당연히 저는 조문을 갔는데 병원에 입원했는데 딱 그 본인이 주치의한테 내려온 거예요. 내 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라.
뭐 너무나 딱 당당하게 요구를 하고 그러니까 아버님 저기 뭐 자제분도 계시고 하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치가 그러니까 필요 없다. 나한테 얘기해라. 그리고 본인이 얘기를 다 들으시고 난 다음에 딱 짐 싸서 나가시더래요. 난 퇴원한다. 그러고서 아들 딱 불러놓고 너 얼마, 너 얼마, 너 얼마 돈 내라 그러더래요. 부인이랑 6개월 놀다 딱 돌아오셔서 치료하라고 집에서 돌아가셨다. 태어나는 걸 선택할 수 없지만 죽음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최소한 인간다운 죽음이 아닐까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근데 그 형은 사람이 되게 양순하신 분이거든요. 아버님은 그렇게 결단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그것 때문에 가족들이 이제 왜 이러시냐. 치료도 받으시고 어쩌고 내 목숨 내가 알아서 한다고 딱 그러고 난 다음에 6달 하여튼 여행 다 다니셨대요. 여행 다니시면서 얘기하고 오셔서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 자체가 저는 실은 너무 비루하지 않고 너무 지난하고 막 힘들고 그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정말 아름답게 작별 잘 가라 뭐 그동안 고마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행복한 죽음의 과정이라고 보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내 목숨은 내 거니까 내가 해야지. 그 인생이 나만의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실은 이제 최종적으로 내가 죽고 나면 무엇이 남을지 나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내가 죽고 나면은 나를 기억하는 최소한의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비춰질지. 뭐 우리 옛날 속담이 있죠. 호랑이 죽으면 가족을 남기고 사람 죽으면 위를 남긴다는데 그게 뭐 속담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어떤 철학적인 얘기일 수도 있죠. 요즘 사람들은 죽고 나면 재산이 남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한데 자, 그럼 많은 죽음을 옆에서 봤을 텐데 가장 후회되는 항목이 어떤 것들은 환자들이 임종이나 가족들이 임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가장 후회하는 게 뭘까요? 일단은 제가 임종을 뵀던 분들은 대부분 중환자실에서 튜브 꽂고 아니면 이렇게 보호자 의식 없는 채로 이렇게 그 사망 선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감정이입을 해서 그분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그분들한테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했어야 되는 말. 소위 해서 뭐 유언이 되면 유언이 될 수 있겠고 뭐 그런 감사함과 미안함에 대한 그런 표시 최소한 그런 가족분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되지 않는 게 그게 좀 아쉽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 상상을 좀 많이 해보거든요. 가족들하고 우리가 어떤 그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된다 그러면 어떤 걸 주제로 잡아야 될까요? 뭐 저는 밥상머리에서 어린애들하고 죽음 얘기를 자주 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혹시 가족들이나 가까운 지인들이랑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이게 또 제 나이가 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르신들하고는 있잖아요. 예, 어르신들도 얘기 잘 안 하시려고 그러시죠. 그래요? 예, 그래서 원장님이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뭐 밥상머리 교육도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오픈해서 이야기하는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 자체가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실은 이제 내가 만약에 연명 중단을 하게 나는 이제 구질구질하게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내 스스로 숨을 못 쉬거나 심장이 잘 안 뛰거나 그러면 나는 연명 중단 하겠어 해가지고 연명 치료 중단 동의 치료를 딱 하기로 한 신청서를 작성을 했는데 가족들이 와가지고서는 반대하는 동의는 안 하죠. 대개는 엄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러지. 그게 아니라 이제 환자가 이미 누워 있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뽑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보호자들이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건 어떻게 돼요 법적으로 참? 이제 뭐 물론 뽑아도 상관은 없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병원 측에 대해서 해코지를 당할 그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는 최대한 보호자들 설득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그러면 많거든요. 본인이 애들한테 자녀들한테 미리 나 여기 사인했어. 네, 맞습니다. 여기 시비하지 마. 예, 맞습니다. 라고 이 얘기를 명확하게 전해야 되겠네. 전해야죠. 본인만 해서 된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어떤 웰다잉이라는 거는 결국 자기만 잘 죽고 뭐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라는 게 결국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있는 특히 가족 관계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럴 네.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그 가족분들과 어떻게든 헤어짐의 정리를 잘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서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뭐 애들한테 그 얘기합니다. 내가 눈 안 뜨면 제삿날이니까 나 나중에 죽고 나면 제삿날을 기념하지 말고 아빠 생일을 기억해 주면 고맙겠다. 그다음에 이제 그 장례는 이렇게 치러달라 그랬거든요. 제가 아들한테 아빠가 죽으면 화장을 해라. 화장을 하는데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뿌리는 것도 싫고 뭐 그게 다 싫으니까 수목장도 싫고 그냥 한 10개 정도로 분고를 해서 아빠가 다녔던 전국의 10대 명산에다가 가서 이렇게 조금씩 뿌려달라 그랬더니 아빠 그거 내 살아 생전에 못할 것 같아. 이렇게 대단히 디테일하신데요. 이게 농담처럼 하는 얘기인데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그거 뭐 그거 환경 오면 되겠어요.
그 아들 하는 얘기가 국립공원에 뿌리는 건 불법입니다. 그러면 혹시 그 장례 문화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저는 뭐 각자 원하는 방식인데 매장보다는 화장이 낫다고 생각해요. 제가 얘기하는 장례 문화라는 건 왜 이제 들어가서 뭐 발인 3일 하고 그거요? 어떻게 하고 저는 그런 뭐 하고 전통은 기본적으로 하던 일이고 그 장례 풍습이 그리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 개인적으로 망자를 모르는 분들은 초대 안 했어요. 우리 장모님 돌아가셨을 때 우리 장모님 얼굴 아는 사람, 물론 저도 알고 장모님도 알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분들, 이 사람이 우리 장모님 얼굴 한번 봤던가? 봤다고 하면 내 지인들 중에 내가 연락을 하고, 우리 장모님 얼굴 전혀 몰라. 그러면 연락 안 했어요. 실제 그래서 장례식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해보았거든요. 그래요? 장례식의 의미라는 게 결국 어떤 망자의 고인을 추모하고 그다음에 살아남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위로하고 약간 그런 자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3일장이라는 것 자체부터가 이게 왜 3일장이 나오게 됐는지. 그건 원래 그 조선시대 때는 뭐 보름도 하고. 뭐 그래서 그게 칠일도 결국은 이게 우리나라가 1일 생활권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사람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그렇죠. 그런 게 가장 근본적인 거라서 실은 지금의 전국의 1일 생활권이 된 와중에 이게 의미가 있나.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관 안에 넣어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향주가 입고 있는 그 굵은 제국이라고 이렇게 해서 완장 차는 거 이것도 어쨌든 일본 시대부터 그렇게 나왔던 완장 차는 거고 그리고 원래는 우리 옛 고전 풍습에 따르면은 말 그대로 그런 전통이라면은 실은 이제 전통 시절에는 우리 원래는 고인한테 있어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바지 근데 지금은 삼배 옷을 입히잖아요. 원래 그게 그렇죠. 이제 삼배 옷이라는 거는 옛날 이제 굵은 제복 자체가 실은 이제 그 망자를 먼저 떠나보내는 불효자의 마음으로 원래는 상주가 입는 옷인데 나는 철학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느 순간 망자가 입는 걸로 슥 바뀌었다는 그런 것도 있고 비싼 비단 옷은 재활을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반함이라고 뭐 이렇게 뭐 분춤을 나오는 거 코에다가 엽전이나 쌀 넣고 이러는 것도 실은 옛날에 이제 이게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살아있을까 싶어서 따뜻한 아랫목에다가 이렇게 3일 동안 안치를 해놓다 보니까 침출물이 막 나오니까 이제 그거 막으려고 이렇게 넣었던 거고 또 그 와중에 또 이제 그 몸 이렇게 묶는 그런 것 시체를 묶는 염하는 것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이 묘지까지 올라가는데 이게 시체가 안에서 돌아다니고 흔들거리니까 그거 막으려고 이제 묶어놨던 건데 지금처럼 장의차가 이렇게 쭉 갔다가 실어내고 그런 과정이면 이게 굳이 이렇게 묶을 필요도 없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하면 이걸 왜 해야 되냐를 생각을 해보면은 실은 제 입장에서는 이게 미국 장례식 스타일 자체가 약간 되게 그 실용주의고 깔끔한데 왜냐하면 저희 그 영정사진이라는 것도 실은 영정사진 뒤에 원래 관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관은 다 저기 따로 있죠. 그렇죠. 이제 관은 따로 있는데 거기서 그 영정사진만 놓고 그 앞에서 절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 이제 그러면서 그 앞에 놓는 그 꽃하는 영좌라는 것도 실은 우리 전통의 방식에 따르면 원래는 생화를 원래 안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파련이라고 그냥 종이꽃만 맞아요. 썼었는데, 옛날에 그 관 앞에다 종이꽃 땄죠. 근데 어느 순간 국화나 이런 거 다 바뀌었던 게 있고 그래서 이게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막 뭐가 이런 게 되게 많아서 제 입장에서는 정말 그렇게 추모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정말 그 망자 정말 살아생전에 화장 곱게 하고 이쁜 옷 입혀서 관 앞에다 모셔놓고 누구나 지나가는 사람 보면서 그 앞에서 추모하고 추도식하고 그러고 나서 뭐 화장을 하든 뭐 모시고 나서 집에 와서 다 같이 이제 그분들을 기리면서 위로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좀 깔끔. 그래서 실은 이게 2일, 3일 걸릴 필요도 없고 하루만 대부분 끝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런 어떤 장례식이라는 문화 자체가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어쨌든 슬프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걸 굳이 3일까지 할 필요가 있나. 어차피 1일 생활권이고 하루 만에 다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왜 그러고 있나라는 그런 어떤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그러고 보니까 저랑 일치하는 부분이 꽤 많이 있네요. 저는 그 꽃을 할 때 우리 장모님 돌아가셨을 때 가장 최근에 돌아가신 집안의 큰 상이 장모님 상이었으니까 장모님 상당했을 때 꽃을 좀 단촐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조문객도 안 받겠다 그러고 꼭 가는 사람은 연락하자. 이제 그러다 보는데 가만히 생각해 우리 장모님 꽃을 되게 좋아했거든. 야, 그 장모님이 맨날 꽃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마지막 가는데 돈 좀 더 쓰더라도 좋아하는 꽃으로 좀 쫙 깔자. 이제 그부터 시작해서 이제 좀 다르더라고 의견들이. 그래서 이제 또 전화 연락하는데 그렇게 본인이 이제 원장님께서 하고 싶어도 주변에 이제 상대들이 생각이 달라서 그럼 뭐 그래도 뭐 좀 좋게 하자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하고. 근데 또 그런데 올리는 또 꽃은 또 하얀색 꽃만 쓰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 아닌가요? 노란색 꽃도 좀 썼던 아. 것 같아요. 아, 잘하셨네. 네, 노란색 꽃 빨갛지만 않으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 네, 노란색 꽃은 뭐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양쪽에 노란색 꽃 하나씩 놓고 좀 예쁘게 했어요. 잘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장모님 아는 사람, 내 아는 사람 연락 보니까 애매해. 애매해도 전화를 해. 네. 문자를 하죠. 대부분 오거든요. 아, 조금 이제 장례식이 조금 더 커졌긴 했는데 뭐 연세가 워낙 94세 돌아가셨으니까 망자의 친구는 거의 없고. 네. 근데 뭐 대부분 그 이제 자식 또래들이 왔다 가는데 이렇게 슬프지 않은. 맞습니다. 예, 예, 예. 저는 제가 원하는 장례식도 그렇게 슬프지 않은 장례식으로 그냥 고인을 추모하고 살아남은 사람들끼리 이제 위로하고 이제 그러면서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꿈꾸는 것 중 하나가 저는 저희 부모님 사진을 되게 많이 찍어두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어떤 굳이 영정 사진 하나만 해야 되나? 큰 스크린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동영상이나 맞네. 돌아가면서 쭉 보고 나는 그분의 살아생전 좋았던 그런 환경을 보면서 보는 게 그게 정말 진정으로 추모하고 그리워하는 그런 저는 그게 자체가 떠나보내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나중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됐든 제가 됐든 그렇게 해서 그 사진을 어쨌든 기억 구정이니까 네. 큰 스크린 여러 대 놓고 이제 쭉 해서 돌리면서 그분이 살아생전 좋아하셨던 노래들 이렇게 쭉 틀어내면서 그렇게 그냥 저희가 그때 장모님한테 돌아가실 때 우리 장모님 정말 몰라하실거든 침작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묻지도 않고 우리도 대답 안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댓글 보니까 반응들이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예. 예. 원장님 무슨 얘기 특별히 들으신 거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또 보긴 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장모님이랑 이렇게 소위 얘기해서 케미가 이렇게 합이 잘 맞았던 네. 이유 중에 하나도 실은 이제 장모님께서 뭐 그때 인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 정상이었어요. 멀쩡했었어요. 애매모호하니까 뭐라 그랬더니 에이 괜찮아요. 넘어갔는데 저는 이제 오히려 그걸 보면서 저는 자세한 상황을 모르다 보니 오히려 이제 그 연세에 그렇게 인지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은 오히려 말씀을 안 드리는 것도 서로 간에 어쨌든 룰을 지키는 차원에서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주로 이제 제가 만약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의 공감이라든 내가 그 환자였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제 그렇게 소위 얘기해서 그 책에도 나오는 부분이지만 그런 하얀 거짓말을 통해서 환자한테 속임으로 인해서 환자 스스로가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어쨌든 그 적정 타이밍을 시간을 놓치는 게 너무 허비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책을 썼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 환자나 보호자들이 그런 병에 걸렸을 때 당황하지 말고 허둥대지 않고 시간을 충분하게 알차게 써서 그 부분이 그 결승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결승선의 죽음이라는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 간에 잘 헤어지는 그런 웰다잉의 과정 속에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글을 썼던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 장모님 같은 경우에는 그때 그 뒤에 이제 장롱을 정리를 해보니까 깨끗해요. 미리 다 준비하셨구나. 아신 것 같아요. 에이, 있습니다. 그다음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 말기 임종쯤 되면 이렇게 그 요양원에 모시잖아요. 치매 말기도 모시고 어떤 질병의 말기도 모시는데 그때 제일 힘들어하는 게 자식들이 죄책감이에요. 내가 이러는 게 불효자다. 네, 맞습니다. 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집에서 물론 이제 그분들한테 치매 같은 경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익숙한 환경에서 자기 익숙한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치료 원칙 중에 하나인데 근데 실은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다들 그 환자한테만 올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되다 그렇죠. 보니 네, 생업이 있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참 돈 벌어야 될 그런 시기에 집에만 그렇게 있는 거 경우가 쉽지가 않아서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것도 거짓말, 제 입장에서는 거짓말인 거죠. 뭐. 거짓말로 이제 환자나 보호자한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당신 자제분들 유치원 보내지 않냐, 유치원 보낼 때 죄책감 가지느냐, 유치원 보내듯이 그냥 우리 부모님을 좋은 곳에서 그렇게 해서 시간 보낼 수 있게 내가 도와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하는 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죄책감 가지지 마시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쨌든 이 과정조차도 웰다잉이라는 그런 과정에서 작별 인사를 어떻게 하면 두 분이서 잘할까. 그래서 그런 어떤 뭐 배우자가 됐든 부모님이 됐든 그런 어떤 죄책감과 그 불효심에 대한 어쨌든 후회 그런 것 때문에 그걸 이구지구 안고 하다 보면 결국 제 보호자분들 와서 외래 와서 이제 약만 타가서 가시는 분들 보자 보면은 막 헬스케가지고서는 막 잠도 못 주무시고 그분들 너무 힘들어하시거든요. 이제 그분들한테는 차라리 제 핑계 대시고 의사가 그렇게 하라 그랬다. 그리고 또 그분한테는 또 말 그대로 어쨌든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당신 유치원 보내는 것처럼 요양원으로 보내시라라고 얘기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서로 간에
어쨌든 돌아가시고 나면 기억밖에 남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잘할 걸 부분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당신이 좋은 곳에서 보내놓고 자주 내다보시면서 그렇게 해서 점점점 소위 얘기해서 정을 떼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고 결과적으로는 또 그 요양원에 가시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말 대부분의 경우 이제 의지도 없고 인지도 없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 경우에 그러면 좋은데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치매 같은 경우에 네. 멀쩡하시는 너무 멀쩡해. 그다음에 이제 치매에 대해서 기억이 사라지고 이제 완전히 좀 이렇게 그럴 때는 인지장애가 있을 때는 그런 상태면 좀 보내기가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멀쩡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네. 왔다 갔다 하시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때야말로 이제 의사 핑계를 대면서 의사가 갔더니 이렇게 얘기해서 하더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음속에 짐을 덜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책에 썼던 것처럼 걱정 인형 하는 것처럼 의사를 걱정 인형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다 책임질 테니 보내지라. 그래서 최소한 나는 이거 자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게 뭐 짧게는 1년, 뭐 길게는 몇 년이 될 수도 10년 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당사자가 스스로 너무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보호자한테 계속 설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은 저는 말 그대로 그냥 조언을 드리는 입장이고 최종 선택은 환자나 보호자가 하는 역할이다 보니 저는 정답은 없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것조차도 실은 저는 그분들만의 작별 인사의 과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모시고 힘들어도 모시고 그렇죠. 있는 것도. 네. 그것도 본인이 끌어안을 수 있는 뭐 어쨌든 그르심이 되면 뭐 어쨌든 환경이 되기 때문에 끌어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말 그대로 의사만 믿고 저렇게 했다가 갑자기 환자 잘못돼가지고 돌아가시게 되면 본인은 또 얼마나 후회와 회한이 남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항상 주변 지인이냐 나조차도 이게 오늘이 오늘 같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서 눈 뜨면 생일이고 눈 감으면 제삿날인 것처럼 네. 잘 준비하는 죽음? 뭘 준비해야 될까요? 그 잘 준비하는 죽음이라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아까도 뭐 자네는 뭐 앞으로 좀 더 나보다 더 남아 있으니 뭐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죽음에 네. 앞뒤 없고 순수 없다는 게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그거는 말 그대로 그런가요? 노화와 관련된 어쨌든 본인의 어쨌든 신체적 한계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드실 뿐인 거지. 네. 근데 저는 제 입장에서는 저는 항상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내일 당장 죽어도 후회 없는 삶을 난 살았는가라는 고려했을 때 저는 뭐 재밌게 잘 살았구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20년밖에 안 남았는데가 아니라 여태까지 그 재밌게 잘 살아왔으면 뭐 지금 당장 죽어도 후회 없는데 뭐 좀 더 살면 말 그대로 남은 삶을 여생처럼 살아가는 느낌으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실은. 20년밖에 안 남았다 그러니까 그냥 죽기 싫어요. 그거는 죽음에 대해서 담담하고 당당하고는 싶은데 싫어. 근데 그거는 이제 원장님께서 너무 일어놓으신 게 많으셔서 그런 거고. 네. 이제 제 입장에서는 저는 그냥 말 그대로 뭐 아쉽긴 하겠지만 그런 아쉬움을 떠나서 당장 죽어도 여태까지 재밌게 잘 살았으면 저는 앞으로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원장님께서 더 이루고 싶은 뭐 큰 꿈이 그런 건 계시면 없죠, 사실은. 네. 아쉬울 수는 있겠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저는 뭐 여태까지 재밌게 잘 살았기 때문에 남은 삶이 어쨌든 그런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이런 것도 더 그냥 여생처럼 재밌게 즐기다가 사는 그런 인생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자, 이제 우리나라 문화는 이제 거의 다 이제 그 그러니까 사망, 죽음을 다 이제 뭐 거의 90% 이상 병원이죠.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왜 병원의 장례식장이 그렇게 꼭 필요할까요? 이제 결국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죽고 나면 안전하게 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환자와 의사와의 그런 관계를 깨놓은 어떤 사회적 합의가 일단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호자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병원에서 죽는 게 누구나 다 보는 안전한 그런 법적 테두리가 법적으로 안전한 그런 그렇죠. 그래서 실은 어디까지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환자가 뭐 사람이 죽었을 때는 그 사람이 병사가 아니면 무조건 다 검시관이 와서 이거를 확인을 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실은 이제 이게 물론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어떻든 뭐 타살의 그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그걸 확인하는 그런 거 중요한 단계 중에 하나긴 한데 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좀 불필요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실은 이제 병원에서도 이거 분명히 외인사예요. 외인사인데 또 외인사로 하게 되면 또 검시가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병사로 바꾸는 경우도 많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병원을 갖다가 신뢰하게 되고 그럼 또 병원에서 환자가 죽고 나면 그걸 또 이제 장례식장으로 이제 빼든지 아니면 병원 내 장례식장에 있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책에도 썼지만 사람 살리는 병원에서 왜 이렇게 장례식장이 성업이 돼야 되는지 결국 이전에 이제
실은 이제 의료 수가가 제대로 책정이 지금도 물론 안 돼 있지만 의료 수가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경우에서 이제 주차장과 장례식장으로 돈을 많이 벌어달았다. 그렇죠. 그거 외에는 병원의 수지를 맞출 방법이 없죠. 그래서 그 책에 썼던 것 중에 하나도 그 장례의 문화에 대한 어쨌든 허례 허식부터 시작해서 뭐 젓가락 하나에 뭐 원가 1,000원짜리인데 그거를 갖다가 6, 7천 원에 받아도 상주 입장에서는 이거를 우리 부모님한테 쓴다는데 이거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말 그대로 어쨌든 후려치는 그런 가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장례 문화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장례 문화가 바뀌려면 병원 장례식장이 붐비지 않게끔 집에서 임종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예. 그러면 그 밖에 있는 장례식장도 할 수 있고 집에서 또 문상을 받아도 되는 거고. 예, 맞습니다. 예,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그러네. 그래서 제대로 된 장례 문화라는 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식으로 정말 장례의 본질, 음. 망자에 대한 고인에 대한 어떤 추모,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위로, 그 딱 두 개인데. 근데 생전 장례식을 옛날 일본의 유명한 재벌 회장님이 하신 거 내가 한번 봤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자기 일생을 살면서 이제 아주 나이가 연도에 90 다 되신 분인데 다 불러서 그러니까 생일 파티 하듯이 저도 파티했던 게 있더라고요. 저도 제가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면 제가 꼭 해보고 싶은 게 생전 장례식입니다. 네. 너무 그러고 싶어요. 이게 네. 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의 순간을 제가 선택할 수 없다 보니까 그래서 뭐 그 댓글에 뭐 누가 보면 결국 보다 보니까는 결국 암으로 죽는 것보다 그냥 뇌출혈로 죽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라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확 죽을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확 죽는 내 마음대로 것보다 돼? 근데 굳이 선택한다면 이제 확 죽는 것보다 제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암으로 죽으면 실은 네. 어느 정도 이렇게 여명을 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렇죠. 있다 보니까 네. 삶을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과정이 저는 그것도 있네. 암 환자들한테 있어서는 그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페인 컨트롤 해줄 자신이 있으니까. 여러분 암이 걸렸다고 다 고통 속에 죽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뭐 좋은 의술을 도움을 받으면 비록 생명은 다하더라도 품이 있는 예, 죽음을 맞습니다.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두려워할 이유는 없죠. 제가 만약에 죽음의 순간을 선택할 수 있다면 생전 장례식 아까 그 일본 재벌이 했다는 그런 생전 장례식으로 아니 왜 장례식을 슬퍼야 돼? 생일보다는 장례를 갖다가 더욱더 축하해야 되는 그런 잘 보내야 되는 야 정말 잘 살았구나 정말 이 힘든 세상에서 너는 이런 업적을 이뤄내서 정말 이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기억을 심어줘서 고맙구나 그런 식으로 해서 잘 떠나보내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어쨌든 죽음이라는 게 상실이다 보니까 어떤 상실에 대한 그 고통이라고 느껴지게 되고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어떤 승화, 눈물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는데 말씀드린 것 좀 얘기가 좀 샜는데 저는 실은 선택을 할 수만 있다면은 그런 어떤 생전 장례식 그래서 마지막에 나 죽고 나서 장례식 와봤지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게. 난 모르니까. 예. 네. 그래서 그나마 이제 원장님께서 아까 장모님의 그 아시는 분들 모아서 그렇게 해서 잘 했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제가 만약에 그런 당사자 있다면은 내가 죽게 뭐 하루 이틀 만에 죽을 것 같다 그러면 전날 다 불러가지고 그동안 정말 고맙고 잘 살았다. 덕분에 정말 내 인생 즐겁게 행복하게 잘 살았던 것 같으니까 나 이제 그만 갈 거니까는 뭐 슬퍼하지는 말고 다음에 다시 보자. 뭐 이런 식으로 딱 밥 한 끼 맛있게 사주고 보내주면은 서로 어쨌든 매듭. 좋죠. 저는 그런 식으로 어쨌든 이 웰다잉에 대해 어쨌든 주제 중에 하나가 결국 작별 인사 잘하는 법. 작별 인사라는 건 결국 작별 인사라는 게 인사잖아요. 서로 간에 내가 있고 너가 있는 것처럼 그런 관계 속에서 얼마만큼 잘 맺어 지을 수 있는가라는 게 그런 거가 항상 웰다잉으로 전 받아들여지거든요. 근데 90점 돼서 이제 다 살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조금 내가 의식 있고 건강한 상태에서 사전 장례식을 치렀는데 10년째 안 줘. 그럼 이제 매년 사전 장례식을 하는 거죠. 이제. 매년 하면서 이제 매년을 장례식. 생일 잔치라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네. 네. 아직 뭐 50이 안 됐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자신의 삶을 지금까지 삶에 대해서 한마디 한 줄로 딱 표현한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야, 잘 살았구나. 아. 어차피 내 인생 그냥 여행처럼 왔다 간 것처럼 그냥 즐겁게 재밌게 잘 살았구나. 그래서 아까 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죽으려면 한없이 죽을 만한 100가지 이유, 뭐 살려면 살 만한 100가지 이유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 입장에서 저는 제가 이때까지 살아온 삶 자체가 이렇게 아주 평탄한 것도 아니었지만 삶 자체가 뭐 그렇게 막 이렇게 노력하고 막 쟁취하고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이렇게 무르르듯이 그냥 순간순간에 재미를 찾으면서 이렇게 즐겁게 살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 군의관 시절 이후부터 저의 어쨌든 인생의 가치관 중에 하나는
당장 내일 죽더라도 후회 없는 삶을 살았는가? 아, 재밌게 잘 살았는가? 그래서 제가 주변 지인들한테도 오랜만에 만나면 야, 너 재밌어? 잘 재밌게 잘 살고 있냐? 그러니까 잘 사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재밌냐? 재밌냐? 예, 재밌게 잘 사냐라고 얘기하면 야, 누가 회사 생활이 재밌어? 저는 너무 재밌거든요 지금. 이제 그런 과정에 대해서 매 순간 뭐 재미없고 싫을 만한 이유가 100가지지만 제 입장에서는 재밌어 할 만한 이유를 100가지를 찾는 연습을 되게 많이 하는 거거든요. 지금. 어차피 세상에 반은 밝고 반은 어두울 수밖에 없는데 어디를 바라보느냐의 마음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다고 해서 뭐 더 달라지거나 바뀌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실은.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 순간순간 뭐 예를 들어서 원장님께서 주신 이 대추차도 너무 맛있고 이런 이야기 말씀하시는 것도 되게 잘 받아주시고 그러시는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제 입장에서는 하나하나가 너무 즐겁고 새로운 건데 네. 이제 그런 거를 되게 안 좋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는 오늘도 재밌게 잘 살았는가 라는 거 저는 그래서 저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그냥 재밌게 잘 살았다. 재밌게 잘 살았다. 예. 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루하루 재밌게 살았느냐? 저는 열심히에다가 방점을 찍고 살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멘토로 모시는 그분도 정말 열심히 사셨거든요. 네. 병원에 365일 매진해 가면서 수술 엄청 열심히 하시고 50대 초반 나이에 뭐 애뉴리즘 뇌동맥류 수술 뭐 1000건 이상 넘게 하고 전국에서 제일 열심히 하시고 병원에서도 보증 맞고 막 승승장구하시고 이러셨던 분이신데 갑자기 뇌출혈을 맞으셔서 쓰러지셨단 말이에요. 그분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광우야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힘든 저 끝까지 달리 올라가면 너무 지치고 힘들지 않냐. 목적 있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순간순간 걸어가면서 이렇게 주변도 풍경도 좀 바라보면서 순간순간 즐기면서 그렇게 해서 살고 그 와중에 제일 중요한 건 너의 가족이다. 가족과 항상 일이 있을 때 서로 상의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인생을 자기와는 좀 다른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이제 조언을 해주신 게 저는 너무 그때 30대 초반 나이 때 너무 인상 깊게 다가왔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실은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인생이라는 게 결국 막 전력 질주하는 그런 인생보다는 순간순간 그냥 산에 올라가면서 뭐 꽃도 보고 물도 마시고 나무도 보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즐기면서 사는 인생이 중요하지 않나. 꼭 정상에 못 가면 8분응선까지 갔다가 내려와도 예, 상관없다는 맞습니다. 거죠. 예.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뭐 미련까지는 아니어도 정말 뭐 제가 존경하시는 제가 좋은 멘토 선생님의 인생을 따라서 이렇게 쭉 밟아오고 지금의 내 삶 자체가 나쁘지 않고 그런 과정에서 내가 당장 죽어도 참 재밌게 잘 살았구나라는 그런 후회 없는 삶을 살았는가를 항상 되뇌이다 보면은 뭐 이 정도면 뭐 나이스하지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사는 거예요. 열심히보다 재밌게 아는 얘긴데 잘한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제 그 일과 휴식의 밸런스 네. 아니면 재미와 보람의 밸런스 이런 거를 좀 해야 되는데 하여튼 저는 뭐 40살 넘기 전까지 열심히 하라는 게 기본입니다. 40 넘어가서 조금 한번 톤다운하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겠죠. 웰다인 죽음 왠지 두렵고 꺼려지죠. 예. 근데 이것도 이제 무거우니까요. 예 얘기를 좀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모양이죠. 우리 사회가 어느 순간부터 죽음이라는 과정을 다 숨기고 있죠. 네, 제가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이제 집에 가끔 초상이 나면 그 문 앞에다가 뭐라 그러냐 그 네. 등불 같은 거를 네, 달죠. 걸어 놨었거든요. 네, 그리고 건조해서. 네. 또 예전에는 이제 어르신들을 집에서 많이 모셨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돌아가시는 과정을 모든 가족들이 어쩔 수 없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직간접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그 메멘토 모리라 그러죠. 죽음이라는 네. 걸 항상 바라보면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살게 되는데 우리 사회가 언젠가부터 그 과정이 전부 다 어디론가 다른 공간에서 다 숨겨진 채로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돌아가시는 어떤 과정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그리고 장례식도 다 지금은 병원에서 치러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죽음이라는 걸 어느 순간부터 잊고 사는 게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더 거부감, 부담스러움 이런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웰다잉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하는 나의 자세인가요? 그 외적인 것들인가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근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마지막에 무언가 어떻게 남길 것이냐.
나라는 사람이 이제 생을 마감하는 데 있어서 이 세상에 내가 뭘 남길까? 그게 웰다잉의 한 가지 요소고요. 두 번째가 이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환경에서 삶의 마무리를 할 것이냐. 뭐 이게 더 적극적으로 갔을 때 요즘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외국 나와가지고 저 네덜란드에 뭐 스위스에 뭐 그런 죽음을 내가 선택하겠다는 거죠. 네, 그런 것까지도 이야기하는데 뭐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안 됩니다만 그 정도로 지금의 이 죽음의 과정을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아까 호스피스 병동에 계셨을 때 그 많은 죽음을 보게 되잖아요. 판정도 하시고 그때 이런 죽음은 정말 아쉽더라. 내지는 이런 죽음은 정말 아름답더라. 그런 게 다 목도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에 좀 다르거든요. 내가 죽음에 대한 준비를 안 하신 채로 이제 호스피스 병동은 대부분 암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죠. 네. 근데 죽음에 대한 걸 고려하지 않으신 채로 정말 치료를 끝까지 받으시다가 어느 순간 급격하게 안 좋아지셔서 호스피스 병동을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세요, 사실은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은 내가 그 전까지 죽음에 대한 준비가 한 개도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리고는 이제 병이 진행되니까 이제 죽음이라는 걸 맞이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호스피스 병동에서 해드릴 수 있는 것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그냥 그 죽음의 과정에서 신체적으로 불편함을 좀 줄여드리기 위한 치료들밖에 해드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암이 있지만 그리고 이 암이 치료하기 어렵다는 걸 알지만 지금은 내가 그래도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견딜만 하니 그 상황에서 차근차근 죽음의 상황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내가 남겨야 되는 어떤 나의 메시지들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내가 삶에서의 어떤 의미나 또 내가 사람으로서의 존엄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진짜 바라볼 때 정말 암이 있다 하지만 저분의 삶이 되게 아름답다라고 느껴지죠.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에서 내 삶의 마지막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저는 일단 가장 큰 건 내 삶을 돌아보는 기록 같은 것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죽음이라고 했을 때 내가 그 죽고 난 다음이 아니라 내가 이때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거를 차근차근 남겨놓는 것. 실제로 저한테 진료를 보시는 분인데 연세가 많으세요. 근데 항상 보면은 자녀분 한 분이 오셔가지고요. 저랑 상담하는 내용을 옆에서 계속 기록을 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저랑 딱히 아주 우울증이 심해서 오시거나 그런 것도 아니세요. 오셔가지고는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요즘 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고 때로는 어릴 적 이야기도 하시고 때로는 옆에 있는 자녀가 어렸을 때의 모습에 대한 걸 추억하면서 이야기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따님이 옆에서 계속 적으세요. 저는 그런 것들이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내가 어떤 환경에서 죽고 싶은지. 지금 사실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워낙 많죠. 많죠. 요즘 대부분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이런 표현이 방송에서 쓰기 좀 그렇긴 할 수 있지만 저는 진짜 요양병원 중환자실을 가면 현대판 겐지스강이라고 생각해요. 겐지스강에 보면은 원래 인도 사람들은 겐지스강에서 죽고 싶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겐지스강 주변에 그냥 누워가지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요양병원 중환자실을 가면은 대부분 죽음이라는 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치료가 아니고 그건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분들이 쭉 누워 계세요. 그걸 보면서 저도 저런 환경에서 죽고 싶지는 않다. 저라면 가족과 함께 있고 싶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코로나 때인데 그 고관절이 이렇게 골절이 되셨어요. 병원에 가족들이 못 들어가는 상태로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수술을 해도 재활 치료까지 해서 생존 확률이 희박하고 수술을 안 해도 그냥 그렇고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수술을 받고 그 병원 안에서 혼자 가실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우리 판단은 모시고 와서 수술을 못 받더라도 모시고 와서 우리 곁에 있는 게 좋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시고 와서 집에서 돌아가신 거거든요.
요양병원에서 실제로 임종을 가족들이 못 지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뭐 아직까지는 돌아가실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아침에 확인해봤더니 병원에서 돌아가 계신 그런 상황도 경우 많죠. 있거든요. 네. 있거든요. 그러면은 가족들 입장에서는 또 돌아가시는 분도 마찬가지지만 가족분 입장에서도 황망하죠. 정말 황망하죠. 임종을 지키는 게 돌아가신 분들이 그걸 알까? 근데 유족들은 임종을 지킨다는 것에 대한 그게 있잖아요. 네. 근데 돌아가신 분들은 모를 것 같은 거예요. 그 진짜 혼이 있어서 이렇게 누가 나 임종 지켰나? 근데 우리 뇌는 활동을 한다고 봐요. 돌아가셨어. 현대의학은요. 그러니까 아니 물론 그 시간이 길지는 않죠. 근데 그 임종기 과정이 있을 때 우리 뇌 역시도 계속 산소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뇌 기능들이 살아 있거든요. 예. 표현을 못 하실지라도. 귀는 열려 있다. 네. 그리고 사실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집에서 돌아가셨는데 제가 임종을 못 지켰어요. 예. 제가 돌아가시고 한 3시간 정도 뒤에 도착을 했거든요. 예. 근데 그 같이 있던 저희 가족들 말로 한 2시간 전까지도 간헐적으로 심장이 쪘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근데 실제로 중간중간 좀 뜨기도 해요. 이게 급성병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노쇠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심장이 어느 정도 이렇게 돌아가신 이후에도 간간히 뛰거든요. 예. 그러면 그만큼 우리 몸은 아직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물론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야 뭐 의미가 없겠지만 그 돌아가시는 과정에서 그분도 어떻게 보면 되게 두렵고 외롭지 않을까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 맞아. 그 상황에서 옆에 그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주고 있고 그러네. 익숙한 목소리가 들린다면 중요하네요. 네, 그 죽음이라는 공포 상황에서 그걸 좀 위안 삼으실 수 있죠. 충분히 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남은 가족들 너무나 사랑한 사람이 떠나버렸잖아요. 그 남은 가족들에 대한 마음 다스리기 이것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희한한 게 그 돌아가실 때까지 한 4, 5년 정도의 기간을 주셔서 그런지 그때 이제 매주 만나 뵙고 이랬으니까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돌아가실 때 눈물이 안 나와요. 정말 희한한 경우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하고 굉장히 가까웠는데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도 매주 가서 뵙고 근데 막상 돌아가셨는데 되게 슬픈데 야, 이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정말 희한했어요. 저는 이제 부모님은 아직 살아계시지만 이제 할아버지의 죽음과 할머니의 죽음을 경험했거든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도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맨 마지막 장례에서 빵 터졌어요. 내가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억누르고 있었던 거였겠죠. 네. 근데 우리는 누구나 다 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다는 것 그리고 내가 다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나눌 수 없다는 것 그런 거에 대한 슬픔은 누구나 다 가지지 않을까요? 추억이죠. 한이 남으면 막 그렇게 울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되게 좌절하고 싶은 순간들이 누구나 다 있잖아요. 힘든 일이 있다거나 뭔가 실패를 했다거나 그럴 때 나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우리가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내 안에서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다시금 일어설 수밖에 없을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는 어떤 그 사람, 대상 내 마음 안의 대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정말 이 세상에는 없을지라도 날 가장 사랑해줬고 나의 지금의 정체성을 만들어준 그 사람이라는 게 내 마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우리가 힘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넘어지더라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죠. 그러니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 요즘에 그만 살면 안 돼? 뭐 이런 질문을 그냥 서스럼 없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이렇게 그 자살 예방 상담을 해본 적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좀 유사한 부분이 많았어요. 특히 이제 나는 쓸모가 없다. 나 같은 놈은 쓸모없는 인간이야. 뭐 이런. 그다음에 내가 없어지는 게
우리 가족들에게는 도움이 돼. 나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죽어야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사람이 내 고통을 알 거야. 이렇게 복수하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도 자살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군요.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그런 분 안 계시겠죠? 네, 정말 건강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저는 오늘 이 강연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밤 11시에 내가 죽는다. 이렇게 딱 내가 죽을 시간이 딱 정해졌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장 후회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뭘 후회하게 될까요? 저는 어머니한테 전화드릴 것 같습니다. 태어나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선생님은? 네. 이제 뭐 그동안 쑥스러워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네. 뭐 사랑한다, 뭐 그런 표현들이나 진정하지. 오늘 당장 전화하십시오. 죽음을 앞둔 분들을 제가 아마 수도 없이 많이 만났을 텐데요. 그 케이스마다 다 죽음 앞에 서게 되면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우리가 만약에 100명이 돌아가셨다면 유사한 내용의 후회가 있거든요. 나는 왜 내 인생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못 살았나? 어떤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는 이런 걸 하고 싶었지만 가족을 위해서 또 부모 형제를 위해서 내 인생을 포기했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는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사건이고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아마 충분히 경험했거나 아니면 지금 경험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바로 돈입니다. 돈과 재산과 주식입니다. 이 돈과 재산과 주식을 죽음의 종착역 직전까지도 놓지 않고 가지고 옵니다. 들고 오십니다. 그거를 그냥 정리도 못하고 들고 있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가족들이랑 많은 사람들이 혼란과 갈등과 다양한 고통 속에 빠지게 되는 경우를 저희는 수시로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죽음의 종착역이라고 하는 이 지점에 딱 서게 되면 그때 비로소 정말 돈을 잘 좀 썼어야 했는데 좀 나눴어야 했는데 좀 사회 기부도 했어야 되는데 그런 후에는 이미 늦은 거예요. 정신이 가물가물하고 말도 제대로 할 수 없고 몸도 가눌 수 없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잘 정리하고 나누는 것이 가족들에 대한 사랑이고 정말 친절한 저는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임상에서 수없이 봐왔던 그 마지막 임종에서 또 임종 바로 이후에 이렇게 늦게 온 가족들이나 기다리다가 못 만나고 떠났을 때 또 아들이 뒤에 왔을 때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긴 한데 그 한 사례는 아들 하나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엄마가 이 아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이 엄마를 보려고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인천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엄마가 임종기에 들어간 거예요. 이분이 아마 30분 정도 거리를 두고 다 왔는데 어머니가 막 임종을 하셨어요. 이제 임종하실 때 저희가 전화로 목소리를 들려줬어요. 아들이 전화에다 대고 엄마 근데 조금만 가면 다 왔어. 조금만 참아줘. 그러니까 엄마가 그 마지막 임종기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
이렇게 그 하는 소리를 듣고 아들이 택시를 타고 오는데 도착하기 전에 어머니가 임종을 하셨어요. 한 20분 정도 지났습니다. 근데 아들이 와서 엄마 나 왔어. 내가 좀 늦었지. 그러니까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양쪽으로 쭉 흐르는 거예요. 그거를 저도 보고 의사 선생님도 보고 간호사도 보고 그래서 제가 아들 손을 가져가서 엄마 눈물을 닦아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눈물이 한 번만 흐르는 게 아니고 닦으니까 또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정말 아들을 많이 기다렸고 정말 보고 싶었구나. 예. 제가 그런 마음이 와서 아드님에게 엄마 저 많이 기다렸죠.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말은 못하지만 들을 수 있도록 네, 많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근데 저희들 느낌에 어머니가 귀를 조금 기울면서 아들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임종 바로 직전이나 임종 이후에 우리의 이 손결, 우리의 체온, 우리들의 음성, 특히 그리웠고 사랑했던 사람들의 음성은 틀림없이 임종을 했지만 떠나가시는 그분의 마음에 가닿을 수 있다. 그래서 떠나가시는 분들에게 좀 더 다정하게, 따뜻하게 막 사랑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어요. 제가 참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편안하게 잘 가시고 또 다음 생에 우리 꼭 만나요. 이런 마음들을 만약에 들려준다면 떠나가시는 어머니든 아버지든 누구든 간에 참 가슴 따뜻하고 훈훈해지면서 좀 더 많은 위로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 왜냐하면 좋은 죽음이라 하는 것은 뭐 어디 딱 한계 지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임상에서 수도 없는 죽음을 보면서 이 죽음은 진짜 아름답다, 멋지다, 정말 좋은 죽음이구나.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떠날 수 있을까라고 참 부럽다. 이렇게 생각했던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그런 케이스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좋은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은 그 자기 삶을 굉장히 이 사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많은 헌신과 기여를 하신 분들, 나의 삶보다 이 세상을 이롭게 하고 이 세상에 기여하고 많은 사람을 이익되게 한 사람들의 죽음은 정말 멋있습니다. 어느 그 교수님 한 분이 마지막에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나는 내 인생에 경의를 표한다. 나 정말 내 인생에 한순간도 최선이 아니었던 적이 없다. 후회 없습니다. 그렇게 이 삶에 만족하면서 떠나시는 분들은 통증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몸의 증상이 특별히 그렇게 힘든 증상이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몸도 편안하고 마음도 편안하게 떠나시는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어떤 그런 좋은 죽음을 연출해내는 그분들의 삶은 굉장히 이타적이고 헌신적이고 공익에 기여한 그런 어떤 공덕으로 좀 아름답고 멋지고 감동적으로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많은 시간 동안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죽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머물렀는데 한 사람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없었어요. 누구나 다 두려워했고 두려워하는 게 당연하다. 왜냐하면 내 몸이 없어지는 절대절명의 사건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것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알 수도 없는데 당연히 두렵죠. 특히 이제 더 두려운 것은 내 몸이 불에 태워진다는데 1시간 반만 지나면 한 줌에 재가 된다는데 이것도 너무 무섭고 그 다음에 내 지금 이 모습은 좀 볼만한데 내가 좀 더 진행이 되면 내 이 모습이 얼마나 험하게 이그러질까 이거 너무 두렵고 그 다음에 내가 말을 못하면 어떡하나 내 의식이 희미해지면 어떡하나 가족들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 다양한 차원의 두려움과 공포심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걱정거리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슬기로운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미리 사전에 이렇게 죽음을 나누고 가족들하고도 공유하고 이랬던 사람들은 자기가 뭘 두려워하고 있는지 하나씩 적어보고 내가 만약에 그런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나는 이 고통들을 어떻게 완화하고 어떻게 제거하고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기록해 놓는 거예요. 내가 통증이 심할 때는 어떻게 하고 내 죽음에 대해서 나는 불에 타는 게 나는 정말 싫다. 그럼 나는 매장을 해달라 해야지. 내가 정신이 혼미해서 내 가족을 알아보지 못할 때 그때는 가족들에게 내가 너희들 알아보지 못하면 계속 나를 깨워줘. 나를 불러줘. 이렇게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서 그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서 마지막까지 우리들의 삶의 질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한 측면에서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환자들에게도 너무 쫄지 마세요. 너무 겁먹지 마세요. 모두가 다 죽어갔고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있지 않냐. 너무 쫄지 말고 우리가 하나하나 내가 뭐가 두려운지 불안한지 이런 것들을 찾자. 기도가 필요하면 내가 만약에 기독교인이라면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내가 불자라면 스님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내가 모르는 미지의 세계에서 너무나 무섭다 두렵다 하면 또 그것에 대해서 자문을 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여유를 가지고 이번 생이 딱 끝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어떤 철학적 기반을 딱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 죽음과 맞서보자라고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말기 암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마지막 그 종착역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이제 요즘에 들어서 버쩍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하시나 봐요. 병상 앞에다가 이렇게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딱 갖다가 장착시켜 놓고 밤에 잠을 안 자고 주식을 하는 거예요. 좀 주무시지요. 그러면 선생님, 이 밤에는 외국 주식을 봐야 하고 낮에는 한국 주식을 봐야 하고 아니 다리가 이렇게 퉁퉁 붓고 이렇게 숨이 찬데 지금 이걸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아내나 자식들에게 이렇게 좀 하게 위임을 해주고 좀 넘겨주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그거 못합니다. 제가 해야 됩니다. 시간이 얼마 없을 텐데요. 스님, 저는 저승사자도 저를 못 데려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식이 엄청 많고요. 지금 주식이 오르고 있거든요.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사실 그 세계를 잘 모르지만 주식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저승사자도 저를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전 절대 못 죽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3일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런 사례도 있고 또 여러분 루게리병 아시죠? 루게리병. 네.
루게리병을 한 22년 정도 앓으신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21살에 이 병이 와서 43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늘 혼자 사셨답니다. 뭐 보건소에서 돈 받아가면서 결혼도 못하고 그 병을 앓으면서 이제 혼자 사셨는데 그분이 저희 병원에 오시게 되었어요. 상태를 봤을 때 딱 손가락 요거 하나, 오른쪽 손가락, 엄지손가락 요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그 자판을 누릴 수 있는 정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의식은 너무 좋고요. 이렇게 있는데 매일같이 뭘 하시냐, 노트북으로 뭘 보느냐. 그러니까 노트북에 많은 영상이 올라오는데 그걸 보면서 자기는 공부를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도 졸업 못하고 이 병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이제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저에게 스님 저는 부탁이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부탁이 있냐고 했을 때 저는 너무 외로웠고 이 병 때문에 아무것도 제대로 해본 게 없습니다. 여행을 한번 가보지도 못했고 연애를 한번 해보지도 못했고 학교도 못 가고 가족들은 다 지쳐서 나가 떨어지고 결국 저 혼자서 살았는데, 한편으로는 제 인생이 이렇게 부차스럽고 불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이런 병이 이 세상에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내 이 몸을 송두리째 병원에 기부해서 이거를 연구해가지고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고 싶은데 스님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이제 어찌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병원하고 연결을 해서 이제 이분이 임종을 하면 이렇게 이제 시신 기부를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제가 그분에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임종을 하고 나면 아마 3시간 이내로 시신을 모시고 갈 것이고 해부실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괜찮겠느냐? 무섭지 않겠느냐? 우리가 몸에서 의식이 떠나지도 않았는데 의식과 몸의 정신이 함께 아직 결합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게 아직 분리도 안 됐다면, 생물학적으로 죽음만 일어났다 그러면 괜찮겠느냐? 아, 그래요. 그러면 스님 저는 지금부터 딱 죽으면 제 의식과 정신이 딱 분리되도록 제가 매일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의식이 딱 빠져나가면 우리 몸의 상태가 완전히 딱 이완이 된다. 그래서 육안으로 우리가 대충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러면 스님 제가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분은 돌아가시기 한 10분 전에도 컴퓨터를 켜놓고 영상을 보고 들었어요. 그러고 정말 편안하게 딱 돌아가셨는데 1시간 이내로 몸이 금방 식어버리는 거예요. 보통 몸이 식는 데는 10시간, 8시간 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분은 돌아가시자마자 한 1시간 이내로 몸이 싸늘하게 탁 식었습니다. 그리고 몸이 탁 이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1시간 정도 기다리고 병원 연구실로 모시고 갔습니다. 근데 참 그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고생도 많았고 통증도 심했고 고통도 많았고 너무 외로웠지만 그렇게 미련 없이 떠나시는 분의 그런 죽음을 보면서 정말 눈물겹도록 감동스럽고 고마웠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그 좋은 남편은 어떤 남편일까 하고 제가 저를 생각해보게 했던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그분은 3년 동안 아내의 그 암을 수술받고 나서 임종할 때까지 3년이 걸렸는데
아주 직장을 아주 찾고 아내를 간병을 하셨어요. 너무나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남편이었는데 아내가 임종할 때 장미꽃을 하나를 하다 뒀다가 아내가 임종하고 병상에 누워 있을 때 그 장미꽃을 띄어서 그 병상 하나 가득 이렇게 꽃잎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네, 덮어주면서 이제 아내랑 얘기를 하는데 당신 진짜 잘 가라. 정말 고생 많았다. 정말 사랑했어. 당신 정말 좋아했어. 이 말을 그 장미꽃을 다 녹으면서까지 끝까지 그 말을 해주면서 이렇게 병을 하셨는데 우리 그 돌아가시는 아내가 얼마나 가슴이 달달할까. 얼마나 행복할까. 나는 당신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그 장미꽃 하나하나 다 뜯어서 다 덮을 때까지 해주는 거예요. 이야, 그런 남편 어떠세요, 여러분? 아내가 먼저 떠나든 남편이 먼저 떠나든 서로에게 나를 만나서 당신 정말 고생했어. 정말 수고했어요. 우리가 참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낼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이런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부로서의 의리,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마지막에 아내가 떠나든 남편이 떠나든 그 얼굴 위에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당신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난 이 중년 부부 여러분들에게 가슴 뜨겁게 사랑하고 언도 한도 없이 서로를 아끼며 오늘이 마지막 날처럼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에는 하도 이혼을 많이 해서 별거를 많이 해서 남편이 떠날 때 아내가 떠날 때 이 말 한마디 듣는 게, 이 말 한마디 듣게 해주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좀 잘 참고, 잘 견디고, 잘 이겨내고 좀 살아보죠. 어차피 인생 너무 짧은데 힘든 줄 알아요. 어려운 줄 알아요. 맞지 않는 가운데서도 서로 맞춰가면서 예쁘고 다정하게 잘 살아야 합니다. 진짜 너무 뻔한 질문인데요. 이 뻔한 질문에 대해서 참 답하기가 어렵네요. 왜냐하면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도 없고 저는 온통 행복을 찾다가 떠나는 분들만 만났기 때문에 도대체 이름의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 어떻게 해야 행복을 잡을 수 있을까? 만날 수 있을까? 내가 만들 수만 있다면 떠나가시는 분들에게 이게 행복입니다 하고 드리고 싶은데 만들 수도 없잖아요. 얼마 전에 제 정토마을 자재병원 그 앞뜰이 참 아름답거든요. 제 유골이라 꽃이 참 다양한 꽃이 많이 피고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허리를 구부정하게 나오셔서 뜰을 거닐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닦아가면서 걷고 계셔요. 제가 가서 어머니 우세요. 그러니까 내가 눈물이 나네요. 그래. 왜요 어머니? 그러니까 내가 여기 나왔는데 새소리도 들리고 저 건너 찻집에서 사람들이 웃는 소리도 들리고 꽃도 예쁘고 그냥 눈물이 나.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뭐가 벅차올라. 그래서 제가 어머니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행복한 마음이에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어쩌노? 큰일 났다. 나 진짜 행복하고 싶었는데 이게 행복이가. 나 이런 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았네. 내 얼마 못 살 낀데 나 어쩌노? 그러면 또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란 어디 뭐 우리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거창하게 누가 만들어서 우리에게 선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행복은 우리 마음 안에 살고 있다. 우리가 마음이 열릴 때, 우리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 맑아졌을 때 우리 마음 안에서 꽃처럼 피어나는 그 설레이고 벅차오르는 그 충만감, 만족감, 이게 행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먼저 자기 자신을 잘 돌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잘 돌본다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위한 돌봄, 관리,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특히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반드시 꼭 해야 하는 일 하나를 제안 드릴까 합니다. 그건 곧 아침밥을 먹는 겁니다. 가족들과 더불어 같이 먹는다면 더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나 혼자라도 꼭 아침밥을 잘 차려서 충분히 여유 있게 먹고 하루를 시작하라. 왜냐하면 이 어제의 아침이 오늘의 아침이 아니고 오늘의 아침에 내일의 아침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아침은 딱 내 인생의 오늘뿐이거든요. 오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의 이 아침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에게 충분한 여유와 충만감을 제공하면서 하루를 살아갈 힘을 나에게 충전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침밥을 꼭 잘 챙겨 먹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우리가 젊은 날에는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아버지 역할, 어머니 역할, 아내 역할, 남편 역할, 뭐 자식 역할, 또 직장에서는 뭐 직장에서도 역할, 사회적인 또 역할, 수만 가지 역할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내다가 이제 나이가 들고 퇴직을 하게 되고 또 늙음에 또 딱 이렇게 들어서게 되면 그 역할들이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럴 때 오는 그 공허함, 허망함, 쓸쓸함, 또 슬픔. 여러분, 서글프죠? 그리고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나? 내가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가? 이런 마음 찾아드시죠? 당연합니다. 그럴 겁니다. 그래도 이게 어찌 보면은 그냥 우리의 일생 안에서 누구나 다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어느 어머니가 연세가 84세인데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신다라는 건 그렇게 여명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너무 사랑스러우세요. 노래도 잘하시고 이야기도 잘하고 옛날에 시집살이 했던 얘기도 잘해주고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애들은 어떻게 키워야 된다, 뭐 그런 말씀도 정말 잘해주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제가 그 어머니랑 얘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어머니 누구랑 사셨어요? 그러니까 혼자 살았지. 자녀분들은요 또 다 자기들 가족이 있잖아. 나는 내 가족은 나중에 살다 보니까 남편밖에 없더라. 근데 남편이 떠나니까 나만 달랑 남았어. 외롭지 않으셨어요? 외롭지 않았어. 어떻게 해요? 봐라. 전화만 하면 쿠팡이 오만 거 다 필요한 거 다 문 앞에 갖다가 딱 놔주지.
또 텔레비 틀면 노래 나오지, 춤추지, 영화 보지. 뭐가 부족해? 영화관 안 가도 여기서 다 볼 수 있고, 또 밥하기 싫으면 전화하면 요리 다 해가지고 갖다 주고. 이리 좋은 세상인데 나 안 죽고 싶다. 세상이 너무 좋아졌잖아. 이리 좋은 세상에 나 더 살고 싶어. 불행하다. 죽어야 되겠다. 왜 이렇게 안 죽노? 너희들은 왜 나한테 그렇게 하노? 그렇게 부정적인 마음보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 할머니처럼 내 83살인데 나 더 살고 싶어. 나 이 세상이 너무 좋아. 이렇게 웃으시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진솔함도 잃지 마시고 내 삶 안에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나만의 삶을 만들어 보십시오. 전 여러분들에게 죽음은 찰나에 온다는 이 말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인생이 너무나 짧다고, 금방 가는 거라고, 이것을 인식하고 자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 참 많죠. 가다 보면 가던 길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도 많고요.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 여러분 그때를 만나거든 맛있는 밥을 스스로 해서 자신에게 정성스럽게 대접하십시오. 얼마나 힘드냐, 참 많이 고단하지. 그러면서 자기를 위로할 줄 아는,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자기를 배려할 줄 아는 힘을 얻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을 잘 챙기는 그런 슬기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다가 내 인생의 마지막 걸음을 놓게 되는 인생의 정거장에 도달하는 그날, 그 정거장 객석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충분히 초대하고 그들과 함께 따스하게 모닥불을 피워놓고 삶의 노래를 부르면서 삶과 죽음이 함께한 그 무대 위에 주인공으로 당당히 올라가서 마지막 백조의 춤을 멋지게 추면서 다음 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응원합니다.